제 이름은 이복희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한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외아들 태민이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의 풍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전수빈이 제 인생에 태풍처럼 들이닥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아들 태민이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는데. 평소 같으면 엄마 배고파? 오늘 반찬 뭐 남았어? 라며 너스레를 떨려서기 그날따라 가게 안을 힐끔거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제 눈빛에 태민이는 헛기침만 몇 번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어.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금시초문인데 아이라니요. 뒷목이 뻐근해 오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누군데? 어떤 아가씨인데 애부터 덜 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보다시피 나이도 있고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좀 빨리 생긴 거지.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인사시키려고. 이름은 전수빈이야. 그렇게 저는 태민이의 손에 이끌려 부랴부랴 가게 문을 닫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비싼 레스토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 말로는 수빈 씨가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특별히 양식 레스토랑으로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그저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와 있었다는 전수빈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어요. 임신 3개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가격을 가늠할 수 없는 작은 핸드백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제 앞에 앉아서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 제가 다 주눅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전수빈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요. 태민이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만나자고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수빈은 피식 웃으며 메뉴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힘들긴요. 당연히 뵙고 말씀드려야죠. 태민 씨가 하도 어머님 칭찬을 해서 기대 많이 했어요. 어머님은 요즘 스타일을 잘 모르셔서 제가 많이 알려드려야 한다고요. 네, 스타일이라니? 아, 그냥 옷 입는 거나 그런 거요. 저희 엄마는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머님도 앞으로 저랑 쇼핑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금방 세련되지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아들을 쳐다보니 태민이는 수빈이가 좀 꾸밈에 관심이 많아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여자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앞으로 내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하고요. 그날 식사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해 반도 넘게 남기면서 여기 고기질이 별로네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저는 억지로 수프만 몇 숟갈 넘겼습니다. 그 만남 이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수빈의 통보에 제가 돈을 붙이고 아들이 그걸 수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결혼식장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 형편을 생각해 강북 쪽에 있는 무난한 웨딩홀 몇 군데를 알아봐 뒀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강남의 유명 호텔 웨딩홀을 예약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데서 결혼해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안 돼요. 무조건 호텔에서 제일 비싼 홀로 해야 해요. 수빈아, 거긴 너무 비싸지 않니? 태민이 모아둔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빈은 정색을 하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고급으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태민 씨 혼자 모은 돈으로 결혼하나요? 어머님이 당연히 보태주셔야죠. 그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반찬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식장 계약금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더 기가 막혔어요. 수빈은 어느 날 명품 브랜드 로고가 가득한 잡지를 들고 와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시계와 가방,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이 시계랑 이 가방 하나만 예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예단으로는 이 브랜드 목걸이 세트가 좋겠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물건들의 가격표를 합치면 웬만한 집 전세금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태민이를 따로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태민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다 해주니. 너도 수빈이 좀 말려야지.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갖고 싶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뱃속에 내 아이도 가졌잖아. 저거 하나 못 해줘서 우리 애기 엄마 기죽일 순 없잖아. 엄마가 조금만 무리해줘. 응? 뱃속의 아이. 그 아이가 볼모가 되어 저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모아온 적금을 깨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며느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겨우 맞춰주었습니다. 제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그 돈으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명품을 휘감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남은 대출금과 제 돈을 탈탈 털어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지만 제 딴에는 정성을 다해 도배도 새로 하고 싱크대도 깨끗하게 교체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곳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신혼집에 입성한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러 간 제게 수빈은 집안을 둘러보며 대놓고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인테리어가 너무 촌스러워요. 뭐가? 그래도 다 새로 한 건데. 이 벽지 색깔은 눈만 아파요. 요즘 트렌드는 화이트나 크림색이에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 몰딩은 또 뭐예요? 체리색 몰딩은 10년 전에나 유행했던 거잖아요. 아,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네. 수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초기라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삿짐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저와 태민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 나 이 집 이대로는 못 살아. 당장 대출 알아봐서 전체 리모델링 싹 해야겠어. 내 친구들 집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결국 아들은 또다시 빚을 내어 멀쩡한 집을 전부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지냈는데 그 며칠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빈은 입덧을 핑계로 제가 해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매일같이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만요. 아들 밥은 차려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민이는 수빈이 먹다 남긴 피자 조각으로 저녁을 때우기 일쑤였어요. 수빈아, 그래도 태민이 저녁은 좀 챙겨줘야지. 너 먹을 때 같이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자 수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입덧 때문에 사람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은 거 안 보이세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해요. 태민 씨는 성인이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겠죠.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의 짧은 동거가 끝나고 수억 원짜리 인테리어를 마친 신혼집으로 두 사람이 돌아갔을 때 저는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려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그 집은 며느리 전수빈의 성이 되었고 저는 그 성에 감히 발도 들릴 수 없는 외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말라갔고 제 마음은 하루하루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모든 비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번쩍이는 새 집으로 들어가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으려나 며느리의 성화도 뜸해지려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 씻고 막자리에 누우려던 참이었어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태민아? 무슨 일이야? 수빈이는 아기는 괜찮고? 응, 수빈이는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와서 좀 도와줘. 아들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제 평생 아들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고 절박하게 저를 찾은 적은 없었어요.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도 울음 한번 제대로 터뜨리지 않던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다 말고 뛰쳐나갈 기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당장 갈게.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집이 엉망이야. 수빈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집이 거의 쓰레기장이 됐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와서 도와줘. 저는 한숨을 쉬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입덧. 그놈의 입덧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인지. 저도 태민이를 가졌을 때 10달 내내 지독한 입덧에 시달렸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고 길을 가다가도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라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온갖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아들 내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코를 찌르는 것은 시큼하고 퀴퀴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꾸몄다는 화사한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현관부터 거실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배달 음식 용기들과 택배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 위에는 며느리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조각과 컵라면 용기들이 말라붙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태민아, 이게 다 뭐냐? 엄마 미안해. 내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도저히 끝이 안 나.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창문부터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닥치는 대로 쓰레기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에서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과일 껍질에는 날파리가 새까맣게 꼬여 있었어요. 이걸 보고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은 아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주방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릇마다 음식물이 썩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개수구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썩은 음식물들을 걷어내고 세제를 몇 번이나 풀어가며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하나를 닦아낼 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 곱게 키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온 게 아닌데. 한참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수빈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시끄러워서 잠닿겠네. 아, 태민 씨가 불렀구나. 이 사람이 정말 저 입덧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어머님까지 오시게 하고 제가 나중에 사람 부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빈은 냉장고로 향하더니 제가 사다 채워놓은 유기농 주스를 꺼내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보란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 설거지 하실 때 고무장갑은 꼭 새 것으로 쓰셔야 해요. 쓰던 거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수세미도 당장 버리세요. 제가 어제 주문한 천연 수세미 올 거니까 그걸로 하시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묵묵히 설거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무시에 기분이 상했는지 수비는 어머님은 정말 말이 안 통하신다니까 하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싱크대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는데 이번에는 세탁실에 쌓여있는 빨랫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른 두 사람이 사는 집인데도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특히 수건이 문제였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수건들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는데 이미 퀴퀴한 냄새와 함께 붉은 곰팡이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세탁기에 돌렸다가는 다른 옷까지 다 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큰 대야를 가져와 수건만 따로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탁실 구석에 있던 큰 솥을 꺼내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하게? 아들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삶아야지. 안 그러면 걸레로도 못 써. 아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지. 아니다. 엄마가 하는 김에 제대로 해줄게. 너희들 뱃속 아기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써야지. 저는 가스레인지에 솥을 올리고 세제와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를 듬뿍 풀어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수건들을 하나씩 솥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푹푹 삶아내니 더러운 구정물이 빠지고 솥 안에서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은 때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삶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어 몇 번이고 헹궈낸 뒤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햇볕에 바싹 마른 수건에서는 뽀송뽀송하고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잘 마른 수건들을 걷어와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정성껏 개기 시작했습니다. 각을 딱 맞춰 반듯하게 수납장에 넣었을 때 흐트러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그렇게 수십 장의 수건을 모두 개어 수납장을 가득 채우고 나니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졌습니다. 엉망이었던 집이 제 손길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 늦게 네일 아트를 받고 온다며 외출했던 수빈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바뀐 집안을 보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소파에 핸드백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피곤해. 어머님, 저녁은 뭐 맛있는 거 해놓으셨어요? 내 저녁은 너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난 이제 가봐야겠다. 제가 차갑게 대꾸하고 막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수빈이 물을 마시러 가다가 수건 수납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마 새 수건을 꺼내려던 모양이었어요. 수납장 안에 각 맞춰 정리된 수건들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걸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와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수납장으로 향했습니다. 뭐가? 수건 빨아서 정리해뒀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접으면 어떡해요? 제 호텔식 수건 접기 스타일 다 망쳐놓으셨잖아요. 호텔식 수건 접기.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해괴한 말이었습니다. 수빈은 울상이 되어 수납장 앞으로 달려가더니 제가 정성껏 접어놓은 수건들을 하나씩, 둘씩 꺼내 바닥에 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만진다는 듯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수건결 다 상하고 두께도 제각각이라서 정리도 안 예쁘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하는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망쳐놓으세요? 뽀송뽀송하던 수건들이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수빈은 그것도 모자라 수납장에 있던 모든 수건을 다 꺼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짜증을 내며 하나하나 수건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참아왔던 세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서름, 제 아들이 하인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분노,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저는 수빈이 바닥에 펼쳐놓고 있는 수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빈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가볍게 밀치고 바닥에 있는 수건들을 쓰레기 봉투 안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펼쳐놓은 수건, 세탁 바구니에 남아있던 다른 수건, 심지어 욕실에 걸려있던 수건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수건을 남김없이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거 다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수빈이 악을 쓰며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뿌리치고 마지막 남은 수건 한 장까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묵직해진 봉투를 현관문 앞에 끌어다 놓고 얼어붙어 있는 수빈과 아들을 향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제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 없어서 모텔밖에 안 가본 애가 호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수건, 싹 다 내가 사준 거니까 너가 직접 사서 너가 좋아하는 그 호텔식으로 밤새도록 실컷 접어봐.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제 숨소리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수빈의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아들의 가정이 이제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닫고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수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을 뛰쳐나온 저는 쓰레기 봉투에 가득 담긴 수건들을 아파트 단지 내 의류수거함 옆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려버린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복희. 이건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큰 길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바닥에 나뒹굴던 뽀송한 수건들과 경악하던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사색이 되어 굳어있던 아들의 모습만이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그깟 수건, 내가 사준 거니까 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다. 하지만 동시에 너가 직접 사서 접어봐라 했던 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그깟 수건 때문에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발목 잡히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갑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마트의 생활용품 코너에는 형형색색의 수건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두툼하고 질이 좋아 보이는 하얀색 수건을 골랐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매대에 진열된 하얀 수건을 전부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맡길까 하다가 제 성질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직접 문 앞까지 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직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제가 사온 새하얀 수건 더미를 현관문 앞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서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불안한 마음에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가득 아들의 지친 얼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엉망인 몰골로 어제 제가 집을 나설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 의자에 아들을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물을 마실 생각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아들은 죄인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밥은 먹었니? 제 물음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니, 수빈이는 괜찮고? 몰라. 밤새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아침에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자기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친정으로 가버렸어. 엄마가 문 앞에 두고 간 수건. 그거 보고 더 기절초풍을 하더라고. 자기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면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드디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는 원망도,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타박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수빈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어제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활비에 보태라고 줬던 돈은 전부 수빈의 명품 쇼핑과 피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것, 입덧을 핑계로 하루 세 끼를 전부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으면서 정작 아들밥은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다는 것, 심지어는 제가 정성껏 싸준 반찬들을 촌스럽고 짜다며 아들 몰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왔다는 것까지. 결혼하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을 못 먹어봤어, 엄마.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은 난장판이고 수빈이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고,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자기는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알아서 시켜 먹으라고 하고, 내가 청소 좀 하자고 하면 자기는 임신해서 힘드니까 나중에 사람 부르자고 하고, 그 사람 부르는 돈은 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어제 엄마가 그 수건들 봉투에 다 담아서 나갈 때 솔직히 무서웠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내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엄마가 대신해 준 것 같아서. 저는 말없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압력솥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렸어요. 따끈한 밥과 국을 아들 앞에 놓아주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번호는 사돈어른, 수빈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밥 먹는 아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귀한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막 배 나온 임산부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뺏어서 내다 버려. 당신 이게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짓인 거 알아.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우리 수빈이 지금 충격받아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어. 뱃속 애기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 같은 악독한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귀한 따님이면 직접 데리고 사시지요.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고생시키면서 남의 돈으로 호텔 놀이하게 만드십니까?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야, 이복희, 너 말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따님, 이제 그만 데려가셔서 직접 호텔식으로 뽀송뽀송하게 모시고 사세요. 저희 집에는 과분해서 더는 못 모시겠습니다. 저는 사부인이 더 이상 막말을 쏟아내기 전에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고개를 드니 아들이 밥 먹는 것도 있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밥 먹어. 다 먹고 생각하자. 그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옆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고 다시 끼우면 됩니다. 하지만 단추 구멍 자체가 찢어져 버렸다면 그 옷은 버리는 것이 맞아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빈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인데. 알아. 그러니까 더더욱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저는 아들에게 통장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전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그동안 SNS에 올렸던 모든 사진들을 캡처해 두라고 일렀어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무조건 지는 거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해. 너와 너의 아이를 위해서. 아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후 제 말대로 은행과 카드사를 돌아다니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떼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결혼 전 제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줬던 돈은 수빈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직후 대부분이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물로 해달라던 그 시계와 가방은 물론이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명품 옷과 구두들이 그 돈으로 결제되었더군요.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수빈은 그 물건들을 원래 자기 돈으로 산 것 혹은 친정에서 사준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카드 내역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에 보태라며 아들 통장으로 붙여준 돈은 고스란히 수빈의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산 내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금,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숍, 미용실에서 결제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입덧이 심해 집 밖에도 못 나간다던 날짜에는 청담동의 유명한 브런치 카페와 디저트 가게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명세서를 빼앗아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빈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과일만 겨우 먹는다고 해서 나는 퇴근할 때마다 비싼 유기농 과일 사들고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밖에서는 이런 걸 먹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임신 초기라 유산 기운이 있어 집에서 쉬어야 한다며 아들을 출근시키고 난 평일 낮 시간에 특급 호텔 라운지나 백화점 명품관 VVIP 라운지에서 결제된 내역이 수두룩했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제 금액으로 보아 혼자 즐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수빈이 힘들까봐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주말에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는데 아들은 배신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SNS 계정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그야말로 허영과 과시의 결정체였습니다. 남편이 사준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고 입덧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서프라이즈라며 호텔 레스토랑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아내인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사진마다 럽스타그램, 남편 최고, 예비맘 같은 해시태그를 빼놓지 않았더군요. 저희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는 사진들 뿐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집밥이라며 제가 해준 반찬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에 올려 조롱한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준 건가? 우리 집 강아지도 안 먹을 득키우기라는 글과 함께요.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해 모든 게시물을 캡처하고 저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남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아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들어가서 수빈이랑 끝장을 봐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라. 대신 절대 흥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우리가 가진 증거만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해. 그리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는 거 잊지 말고. 저는 아들의 외투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얘기는 했니? 응, 다 끝났어. 아들은 그날 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민, 수빈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수빈, 무슨 얘긴데?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랑 통화하느라 기운 다 뺐다고. 태민, 이거 한번 볼래? 아들이 카드 명세서를 내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나더니 수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 이게 뭔데? 남자가 째째하게 아내가 카드 쓴 내역이나 보고 있어? 너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쓴 거잖아. 태민, 너 돈? 이 돈 전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이야. 그리고 너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집에만 누워있던 날 청담동 카페랑 호텔 라운지에는 왜 갔어? 수빈, 그건 친구가 임신 축하해준다고 불러서 잠깐 나갔다 온 거야. 그것도 못해? 내가 무슨 감옥에 사는 죄수야? 태민, 그럼 이건 뭔데?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촌스럽다고, 걔도 안 먹겠다고 SNS에 올린 건 뭐야?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지 알기나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그래.
다 말했다. 어쩔 건데? 너희 엄마가 해준 그 촌스러운 음식 보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았어. 그리고 너희 집 지긋지긋해. 가난하고 무식하고.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태민 수빈아. 수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놈 쳐다도 안 봤어.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고. 너희 엄마는 또 어때?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고. 정말 최악이야, 너희 집안.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었다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수빈의 과거를 더 알아봐야겠다면서요. 아들은 다음 날 수빈이 졸업했다던 명문대에 전화를 걸어 졸업생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수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유하다던 친정 역시 사실은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수빈의 채무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빈은 결혼 전부터 여러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명품을 사고 화려한 생활을 유지했던 돈은 모두 빚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결혼을 통해 그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끝이었습니다. 전수빈이라는 악몽과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곧 태어날 제 손주를 지키기 위해 이제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될 테지만 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덤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는 차가운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가게 문을 하루 닫고 아들과 함께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봐둔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를 맞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녀 앞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 수빈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온갖 서류들, 그녀가 SNS에 올렸던 과시용 사진과 저를 조롱했던 게시물 캡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수빈과 나눴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는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향연이네요. 그녀는 저희에게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했고 그 기망의 정도가 혼인의 본질을 해할 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재산 분할 의무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곧 태어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명백한 유책 사유와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님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저와 아들은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네. 그래. 이제부터는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하든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변호사님 말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가 지는 거야. 저희의 다짐이 무색하게 수빈의 공격은 그날 저녁부터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 씨,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발 돌아와줘. 어머님께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들이 그 문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좋아. 너랑 너희 엄마 내가 인터넷에 다 까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게. 뱃속의 내 자식,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이 아이 너희 집안 씨가 아니라고 세상에 알려버릴 거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 화면을 노려봤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는 모든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차곡차곡 모아둘 뿐이었어요. 문자 공격이 통하지 않자 며칠 뒤 수빈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한창 손님을 맞으며 반찬을 팔고 있는 대낮에 불쑥 가게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불러온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요. 어머님. 수빈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로 쏠렸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태민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네. 그러면서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질색하며 막아세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어나. 여긴 장사하는 곳이야. 싫어요. 태민 씨 만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어머님이 저희 사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다 망쳐놓으셨잖아요. 수빈은 갑자기 피해자로 돌변하여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손님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저와 수빈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인가 봐. 임신까지 했는데 무슨 일이래. 시어머니가 엄청 못되게 구나 보네. 저렇게 싹싹 빌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저만 우스운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너랑 우리 태민이 사이의 일은 너희 둘이 해결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니?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굳은 바닥에 앉아 있으면 너 몸만 상한다. 어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싫어요. 태민 씨 불러주세요.
안 그러면 저 여기서 밤새도록 이럴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제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수빈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수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민 씨, 태민 씨 나왔어. 내가 잘못했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빈은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서럽게 울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너의 그 연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장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 우리 엄마 장사 방해하지 말고. 연기라니? 내가 지금 연기하는 걸로 보여? 뱃속에 당신 아이를 가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게 연기로 보이냐고. 그래, 연기로 보여. 너한테는 진심이라는 게 없다는 거 이제 잘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이라는 말에 수빈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들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들 오늘 이렇게 나온 거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수빈은 그 말을 남기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저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고 저는 그날 장사를 일찌감치 접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고 수빈이 보냈던 모든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희의 반격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끈질긴 진흙탕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소장을 송달받은 수빈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와 상담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나 혹은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을 테지요. 그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빈이 아닌 그녀의 부모님, 즉 제게는 사돈이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성에 차지 않았는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부인, 문 여세요. 문 안 열어? 이 집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문 열라고. 저는 아들과 함께 거실에 있다가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사돈 내외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아들은 이대로 두면 동네 창피만 당할 뿐이라며 저를 말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돈 안어른이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야, 이복희, 너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 가진 애를 내쫓고 이제는 소송까지 걸어. 너 사람도 아니야.
사부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사돈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사부인? 누가 너희 같은 것들 사부인이야. 우리 수빈이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해? 어림도 없는 소리.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우리 딸을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돈 박가터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집안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집골하고는.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사니까 신부도 그 모양이지. 우리 수빈이가 이런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하다 선해. 그 순간 참고 있던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아들의 단호한 외침에 사돈 내외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들은 이전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빈이가 저희 집에서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해준 돈으로 명품 사고 호텔 드나들면서 온갖 사치를 부린 게 고생입니까? 자기가 숨겨왔던 빚, 저희 집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게 고생이냐고요. 뭐라고?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빈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두 분은 정말 모르셨습니까? 명문대 졸업했다는 것도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부터 수천만 원의 빚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라고요. 아들이 조목조목 사실을 읊자 사돈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딸의 거짓말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탈로 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수빈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너희가 우리 애를 모함하는 거지. 사돈 안어른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한 번만 더 저희 집이나 저희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그때는 주거침입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면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로를 부축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을 동원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론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넷 하세요? 지금 맘카페랑 동네 커뮤니티에 사장님 얘기가 쫙 퍼졌던데.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아들과 함께 그녀가 말한 인터넷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악독한 시어머니와 폭력 남편에게 쫓겨난 불쌍한 예비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작성자는 당연히 전수빈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글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을 지고지순하고 희생적인 며느리이자 아내로 저를 아들만 끼고 도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아들을 마마보이의 폭력까지 휘두르는 파렴치한 남편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해온 예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저를 구박했고 남편은 그런 엄마 편만 들며 제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건을 호텔식으로 접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수건을 내다 버렸고
남편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지금 저는 만삭의 몸으로 갈 곳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와 제 아이를 도와주세요. 글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처럼 쓰여 있었고 글 아래에는 배를 감싸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사진까지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저희 모자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네. 완전 악마 아니야? 남편이라는 놈도 똑같다. 임신한 아내를 때리고 내쫓다니 인간 말종이네. 이 가게, 이 동네에 있다는데 다들 불매운동합시다. 저런 악독한 사람들은 망해봐야 정신 차려요. 심지어는 제 가게 상호와 대략적인 위치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제 명예와 신뢰가 며느리의 거짓글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문에 악마 시어머니는 장사할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 때문에 제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다독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 저런 거짓말에 흔들리면 우리가 지는 거야.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저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빈이 올린 모든 글과 그 아래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전부 캡처하고 PDF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기분이었지만 이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묵묵히 증거를 모으며 칼을 갈았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였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변호사는 그동안 모아온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수빈과 그녀의 변호사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수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어 불러온 배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로 저희에게 온갖 구박을 받다 쫓겨난 비련의 여주인공인 줄 알겠더군요. 조정이 시작되자 수빈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빈이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였으며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언, 폭행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를 감정에 호소하며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저희에게 있으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함께 아들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인 수빈이 가져야 하며 아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듣고 있던 저희 변호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수빈 측의 주장이 모두 끝나자 저희 변호사는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피고
전수빈 씨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증거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수빈의 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받은 돈으로 어떤 사치를 부렸는지, 입덧을 핑계로 집에 누워있던 날 어떤 레스토랑과 호텔을 드나들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지만 내역을 보면 시어머니의 돈으로 명품 쇼핑과 피부 관리를 즐긴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박받는 며느리의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수빈의 학력과 재산, 채무에 관한 거짓말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가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 부유하다던 친정의 실상, 그리고 결혼 전부터 숨겨왔던 수천만 원의 빚까지.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속이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수빈 측 변호사는 그것들이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의견 차이일 뿐이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 증세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 변호사는 수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비방글과 저를 조롱하며 SNS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쓴 글과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인터넷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와 그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악의적인 시도입니다. 수빈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수빈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다 말했다. 어쩔 건데? 너희 엄마가 해준 그 촌스러운 음식 보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았어. 그리고 너희 집 지긋지긋해. 가난하고 무식하고.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놈 쳐다도 안 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조정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수빈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모든 증거 확인이 끝난 후 조정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빈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더 이상 무리한 주장을 거두시고 원고 측의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커녕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패배 선고였습니다. 수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실을 나오며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더러운 진흙탕에서 겨우 빠져나온 듯한 깊은 피로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고생은 너가 했지. 이제 다 끝났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장마가 끝나고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자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이제 저 파란 하늘처럼 환한 출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 이후 저희의 일상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가게 매출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고 저를 향한 이웃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재판 준비에 몰두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밤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아들의 차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맞잡은 손에서 서로의 긴장과 결의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수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도끼 어린 증오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희 역시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판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3드단 혼인 무효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판사는 먼저 이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수빈 측이 주장했던 저희 모자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에 대한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오히려 수빈이 인터넷에 올린 비방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녹취록 등의 증거에 따르면 피고 전수빈은 혼인신고 이전부터 원고 신태민을 기망할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자신의 학력, 재산, 채무 상태 등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 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마땅히 무효로 함이 타당합니다. 혼인 무효. 그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옆자리의 아들은 미동도 없이 판사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앉아있는 피고석 쪽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판결하겠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건 본인의 생모이므로 양육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의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임신부로서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으로 사치와 유흥을 즐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뱃속의 아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등 사건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수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신태민은 피고의 기망행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태어날 아이를 책임지려 노력했으며 사건 본인의 생부로서 강한 책임감과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어머니, 즉 사건 본인의 친할머니가 안정적인 양육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신태민을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친권과 양육권까지 아들에게 지정된다는 판결에 수빈의 부모가 앉아있던 방청석에서 이럴 수가 하는 탄식과 함께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즉시 그들을 제지하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3번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저희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축하며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수빈이 실신 직전의 상태로 그녀의 변호사에게 부축을 받으며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이글거리는 눈으로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래, 다 끝났다. 정말로.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들의 말처럼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복희 반찬입니다. 네, 혹시 신태민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제가 엄마입니다. 아, 여기는 병원분만실인데요. 전수빈 산모님께서 방금 출산을 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에 이 번호를 남겨두셔서요. 남자아이고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제 손주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하는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아기들 속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 붉고 쭈글쭈글한 얼굴. 그런데도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 태민이의 어릴 적 얼굴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신생아실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자신의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희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수빈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수빈이 침대에 홀로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저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아들이 어색하게 물었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려가. 어차피 저애 이제 당신 아들이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체념과 냉소만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수빈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아기 바구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로 자신의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기자 마치 편안함을 느낀 듯 꼬물거리던 몸짓을 멈추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신민준이라고 지었어. 아들이 말했지만 수빈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와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수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몸부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 안겨 잠든 제 손주 민준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제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끝나고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전무한 초보 할머니와 초보 아빠였으니까요. 아들은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쩔쩔맸고 저는 젖병을 소독하다가 손을 대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잠을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이 무서웠는지 눕히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아들은 밤새도록 민준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고 저는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아들과 저는 둘 다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아들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얼굴로 넋두리를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너 키울 때는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너는 엄마라도 옆에 있잖니. 엄마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혼자 다 했어. 엄마 존경합니다. 아들이 꾸벅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힘들었던 밤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할머니와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낮에는 제가 가게를 보는 동안 아들이 민준이를 돌봤고 저녁에는 제가 퇴근해서 아들과 교대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지 못하던 어설픈 아빠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능숙해졌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아기 목욕시키는 법을 배우고 이유식 만드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밤중에 민준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기를 안아달랬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이 정말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가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수빈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릴 때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제가 오해를 해서 죄송한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기 옷인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쇼핑백 안에는 예쁜 아기 내복과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괜찮은데.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그 맘카페 글만 보고 사장님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사장님 흉도 보고 다녔는데 나중에 판결 나온 얘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녀의 말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손님을 시작으로 저를 오해했던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며 반찬을 2배로 사갔고 어떤 사람은 민준이 장난감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언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다 미안해.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빈이 인터넷에 올렸던 거짓 글은 악녀 며느리의 자작극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수빈의 신상이 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저를 향한 이웃들의 시선은 동정과 미안함 그리고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이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거창한 잔치 대신 집에서 조촐하게 100일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떡을 사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인터넷으로 주문한 100일상 대여 세트를 거실에 펼쳐놓고 낑낑거리며 조립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설명서가 너무 복잡해. 어디 보자. 이리 줘봐.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제법 그럴듯한 100일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준이에게 예쁜 한복을 입히고 100일상 앞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100일 축하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들이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의 첫 번째 기념일이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의 쭈글쭈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뽀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반쯤 닮고 제 아들을 반쯤 닮은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베넷 저고리에서 나는 향긋한 아기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저희 집에는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100일이 지나고 저희의 일상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민준이는 밤에 잠투정도 줄었고 낮에는 방긋방긋 웃으며 제법 옹알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 가게 역시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되찾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서 저는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워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활짝 핀 꽃들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화사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 누워 제 머리 위로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공원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는 여자. 전수빈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녀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다니며 화려함을 뽐내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몸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원피스에 색이 바랜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 잔머리가 흘러내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두껍고 어색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깊게 팬 다크서클과 고단함의 그늘은 아무리 두꺼운 화장으로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예전에 아들이 사주었던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 가방은 더 이상 그녀의 부와 세련됨을 상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 잘못 만난 유기견처럼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액세서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그녀가 먼저 저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급하게 끊더니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내 결심을 굳혔는지 저희가 앉아있는 벤치를 향해 망설임 없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불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제 몸쪽으로 바싹 끌어당기며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이불로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수빈은 저희 앞에 망령처럼 서서 아무 말 없이 유모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민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핏줄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인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뒤늦은 후회인지, 혹은 저희가 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한 시기 어린 질투인지, 그 어떤 한 가지 감정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녀가 마침내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잘 크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건조하고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잘 크고 있어.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단답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름 민준이라고 했나? 그렇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듯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저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에 내뱉은 말은 그 찰나의 감정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돈 좀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몰골로 제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뭐라고?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보면 모르겠어? 나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당신 아들한테 위자료 한 푼 못 받았잖아. 내가.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나도 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녀의 뻔뻔함과 자기 연민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그저 운 없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지긋지긋한 사고방식.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니?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 안에 숨어있던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치사하긴. 정말 끝까지 징글징글하네. 당신들 지금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배 아파 낳아준 애 데리고 저렇게 행복한 척 유세 떨고 있잖아. 안 그래? 그 애 낳아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떼어주면 어디 덧나? 내가 많은 거 바랐어? 그냥 밥 좀 사 먹고 며칠 빚쟁이들 피할 돈만 좀 빌려달라는 거잖아. 그녀는 다시 예전의 전수빈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궤변을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해두지. 민준이는 너가 낳아준 애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낳은 내 손주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특히 우리 민준이 앞에는. 저는 유모차를 돌려 그녀에게서 단호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는지 뒤에서 그녀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이복희, 너희들 평생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죽나 봐. 어떻게든 복수하고 말 테니까. 너희들이 뻔뻔하게 훔쳐간 내 인생, 내 아들. 반드시 내가 되찾고 말 거라고.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에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악을 뒤로하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발이 떨렸을 테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은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궁창에 빠진 사람이 내뱉는 마지막 단말마처럼 처량하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아들과 손주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애써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듯 쓰라렸고 평화로운 일상이 더럽혀진 것 같은 불쾌함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안해질 무렵 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아마 자기가 가진 마지막 패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접근했을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 안 통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해코지할 힘도 없어. 그래도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된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장 내일 변호사님 찾아뵙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할 거야. 법적으로 다시는 우리 반경 100m 이내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테니까. 그리고 엄마, 오늘 정말 잘했어.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줘서 고마워. 아들의 듬직한 목소리에 불안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수빈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소식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드나든다더라.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다가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녀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희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민준이는 어느덧 첫 돌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작년 100일 때처럼 거창한 잔치 대신 집에서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해 조촐하게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은 서툰 솜씨로나마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고 저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민준이에게 어엿한 도령처럼 보이는 예쁜 돌복을 입히고 돌잡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상 위에 놓인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덥석 집어들어 좌중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곤함도 잊은 채 앨범을 펼쳐 민준이의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갓 태어나 쭈글쭈글했던 신생아 시절의 사진, 처음으로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던 날의 사진, 베넷머리를 밀고 동자승이 되었던 날의 사진, 그리고 오늘 돌잔치에서 어젓하게 앉아있던 사진까지. 사진 속에는 언제나 저와 아들이 민준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이자 위로가 되며 남들보다 조금은 특별하지만 단단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오후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과 나란히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수건들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듯하게 접고 있는데 문득 2년 전에 그 끔찍했던 수건 전쟁의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식으로 접어야 한다며 새파랗게 질려 악을 쓰던 며느리의 얼굴, 제 정성이 무참히 짓밟힌 채 바닥에 나뒹굴던 수건들, 그리고 제 안에서 억눌려왔던 모든 분조가 한꺼번에 폭발하던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수건을 접던 아들이 그런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 아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무슨 생각? 수건 생각. 제 말에 아들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는 저를 따라 허허 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희에게 끔찍한 전쟁의 상징이었던 수건은 이제 저희에게 평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평범한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서름을 씻어내는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저희의 가장 소중한 보물, 민준이가 새근새근 평화롭게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호텔식으로 각 잡힌 수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폼 나는 것이 아니라고. 조금은 서툴고 삐뚤빼뚤하게 접혔더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접어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을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